2020년도에 이제 흥도 사태 때부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 당국이 이걸 은폐를 합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정말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오늘날 이 삐구이안 같은 사태가 아마 발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이거를 자기네들이 매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자니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권, 건설업계 그 큰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다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손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경제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 한수에는 최근의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입니다. 정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자세히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중국 전문가입니다.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주재우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력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전문가 하면 보통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름 많고 미국 전문가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학부를 하시고 중국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미중 관계 속에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정말로 학부를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아편 전쟁 이후부터 중국 역사를 보면서 중국 외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그 관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자, 쭉 오랫동안 국제 정세 관련한 책을 쓰셨는데 뭐 아주 다수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는 책을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쓰고 있는 동안에 정세가 계속 변하니까요.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들을 집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뭐 미중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에도 책을 썼지만서도 제가 여기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두 나라들이 서로가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는지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전개해 왔는지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들어서요. 중국 사회학 책에는 이제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지난 100년의 수모와 수치를 자기네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100년이 뭐냐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먼저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자기네 추구하는 바는 또 100년 대계를 또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2049년도에는 뭐 사회주의 현대화의 강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는 그 100년 대계를 이해를 하기 참 어려웠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3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에서 추구하는 계속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이고 민주화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뭐 중국의 리더십이 들어오든 어떠한 정책을 쓰든 거기에 이제 순응하면서도 나름대로 전략을 펴나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국의 외교를 공부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든지 미국의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최근의 중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중국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아시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디플레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6월 CPI가 중국의 CPI가 0% 거기에 더해서 이 최근에 뭐 부동산 기업 디폴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중국이 정말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제 올 초에 선언을 하고서 그때 정말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021년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그때 보면은 세계 경기하고 경제가 호황이었거든요. 호황을 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봤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 때문에
기대가 컸죠. 예,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특히 이제 이 비구이안 사태, 이게 음. 중국 부동산 침체가 먼저 헝다 사태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국 정부가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네, 과정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스마트한 정부다, 뭐 그렇죠.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헝다 사태, 네. 2020년도에 이제 헝다 사태 때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 당국이 이걸 은폐를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헝다가 아닌 삐구이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삐구이안하고 헝다 정도면은 진짜 탑5에서 두 그룹인데요. 예.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매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자니 개봉을 했다가는 정말로 이게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아마 드러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기업들이 모두가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국유 기업인데요. 국유 기업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사태는 이게 시스템 문제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부동산 업계 국유 기업을 개혁하려면은 은행, 그죠?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 그다음에 건설업, 하여튼 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GDP의 25%에 달한다. 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다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에 중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듯한 느낌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시진핑의 그 3년임도 있고 여러 네, 가지 네. 그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렇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정치를 너무 강화시키다 예. 보니까는 아까 헝다 사태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정말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지금 어느 날이 삐구이안 같은 사태가 아마 발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은폐를 하고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해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제 경제 규모가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지만서도 이게 일단 단위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과거와 같이 정말 은폐하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홍콩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가 그동안은 그렇죠. 먹혔는데 예. 특히 이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그 푸는 과정에서 보면은 풀고 싶어 푼 게 아니죠. 그렇죠. 백지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월드컵 하는데 다른 나라 관중들 그 응원단은 막 네.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우린 다 마스크 쓰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정부가 그 백지 시위에 손 못 쓰고 그냥 항복해버린 것처럼. 맞습니다. 최근에도 뭐 무슨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다 이러니까 발표를 안 해버려요.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게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월드컵 광경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월드컵 이걸 중국에서 정말 생방송을 해줄까? 네. 왜냐하면은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 그렇죠. 관중들이 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자기네들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서 혹시 북한식으로 이걸 방송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관중들을 안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도를 조정합니다. 예. 그래서 내보는 화면의 각도를 조정하고 자기네 편집하면서 시차를 보이고 하여튼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강압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탄압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이제 억압된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다 경제가 위축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예, 원인이 맞습니다. 있다고 예. 봐야죠.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갑론을박 그거 설왕설래 하는데 그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진짜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니면은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두 문제가 다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원천 기술력이 괜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구조하고 산업 구조, 그다음에 시장 구조가 다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환상에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간재 팔아가지고 중국에서 조립해서 팔고 뭐 그렇죠.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이상 이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미 4차 산업 시기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싼값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는 우리가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계속 무역 적자가 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는 만성 적자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요즘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국 중에서 중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적자입니다. 다 만성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부장 쪽에서 원천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이 이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중국이 약간 흔들하면서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한동안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2030년쯤 되면 뭐 혹자는 뭐 2025년쯤 되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전제가 뭐 중국이 한 8% 고속 성장을 계속할 경우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그 전제가 틀려버렸어요. 그렇죠. 과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GDP 규모에서?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보는데요. 일단은 앞서 저희가 이제 논의했다시피 중국이 그러려면 최소한 4, 5%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도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4, 5%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뭐 좁쌀 구르는 거와 그렇죠. 이 호박 구르는 게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4, 5%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로 시스템의 파운데이션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압축 성장은 가능하지만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채우고 넘어가야 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소프트한 부분 또는 뭐 약간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압축 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교육 문제에서 그거는 압축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중국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진짜 시진핑 3기 들어와서 2기 말부터 이제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이게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들이 사전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마치고 난 사후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강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스튜디오, 뭐 교실에 이제 다 이렇게 스튜디오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또 다 녹화가 되고. 다 녹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공산당이 제공하는 그러한 교재, 정보, 자료에 국한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다른 생각이라든가 뭐 창조적인 생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런 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올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건데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제가 그 천안문 사태가 이제 끝나자마자 뭐 중국을 갔었지만서도 그때도 좀 통제가 있었지만서도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는 하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가는 상황이네요. 자, 중국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 체제에 약간의 균열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이 내부 문제가 커질 경우에 주변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중화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고요. 최소한 주변 지역에서 이제 과거의 이제 위상하고 이제 명예를 이제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우리를 이제 예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복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영향력 확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예속한다, 복속한다 이 예. 말만 들어도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무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바다까지 이제 영해 네. 맞붙이는 나라까지 합치면 네. 19개 나라가 된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 어떤 나라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중국이 과거에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힘세면 강국이고 대국이었죠. 근데 지금의 대국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그냥 등치만 크고 경제 규모 크고 군사력 강하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주변국을 리드할 수 있는 네. 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네, 또 네. 그다음에 뭐 국제 규범의 모범이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중국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대적 의미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솔선수범해야죠. 네. 규범을 무시를 하고. 그래서 방공식별구역 우리가 2014년도에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무단 진입을 계속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규범을 안 지키냐고 중국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죠. 네. 국제 규범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국제법으로 모든 국제 관계를 지금 우리가 질서를 유지를 못 합니다. 네. 그러한 규범을 이제 중국이 무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 남중국해 뭐 저 파라셀 군도나 서사군도 남사군도 예, 이거 과정을 보면 아주 뭐 거의 맞습니다. 깡패가 다름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과도 이제 2016년도에 예. 국제 중재위원회 이제 거의 이제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왔죠. 이거는 필리핀 것이다. 존중을 해줘라. 근데 그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또 국제법은 또 잘 준수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뭐 우리 경제 산업 측면에서 좀 중국하고 경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이 이게 주변국과 갈등을 빚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를테면 최근에 그 일본에서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예, 예. 중국에서 갑자기 또 이제 반일 시위, 노제 팬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주변 동남아 국가들하고 갈등도 있고 예.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있죠. 물론 이제 반사이익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예, 반사이익은 있는데 그 반사이익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일시적인 거죠. 예, 그리고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안주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와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염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반일 감정을 뭐 더 키운다든가 증폭시킨다든가 아마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반중 정서가 형성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랑 외교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이른바 뭐 판다 외교라 그래서 상당히 네. 좀 판다를 이용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이 전랑 외교로 확 바뀌고 예.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중국 내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0년도부터요.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 올해 이걸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2010년도에 이제 아세안 지역 포럼 해가지고 ARF 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중국 외교부장이었던 양지에츠가 이제 참석을 하고 거기서 중국이 정말로 그때 발톱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너희들이 미국 측에 붙을 거면은 붙대 현실은 인지해라. 현실은 너희는 약소국이고 난 강국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다자회의에서 그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되죠. 외교라는 게 그 뭐 욕할 것도 아주 부드럽게 욕인지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예. 제가 좀 단언하는 게 많은데요. 7차 핵실험도 절대 없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의 방안도 절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중 간에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게 전쟁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게 시장입니다. 중국의 시장을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천을 미국에서 가질 수 있다. 지금 서로의 이익이 살짝 부합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